아마 1년 전부터였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상황이 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엔화와 일본 주식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다시 한번 하락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달러 문제를 예. 킹달러, 갓달러 문제에서 사실 실체를 정확히 봐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원달러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을 달러 베이스로 하면 환차익되기 때문에 예.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올해 그 하반기서부터는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을 좀 차익 실현해서 줄여달라. 왜냐하면 예. 환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환차선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뜰 것이다. 오늘도 이제 서상현 본부장께서 미국은 침체 우려가 되지만 독일 경제는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됐죠.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경제 공작대의 성장 우선 쪽으로 드라이브 시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신년도에 그 경제 보고대를 이렇게 부처의 그 신년도 보고를 합니다는 예. 아마 그 경제부처에서는 인플레보다는 경기 부양, 경제 안정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경기가 이렇게 재편되는 모습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는 아주 오래 줄기차게 사실 그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건의했었는데요. 오늘 테크래시 문제가 나왔죠. 예. 반도체 규제 문제. 결국 직격탄이 빅테크 업종들이 이게 되겠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는 이제 이렇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는 예. 사실 그 15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반등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지금 그 정영국 PD께서 보여줬습니다는 15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예, 무너졌네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반등을 해야 되고 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미국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의 그 충격, 소위 산타 랠리를 파월이 이렇게 앗아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가집이 됐죠. 이게 2018년의 데자부의 그 우려인데요. 그런 상황대로 가겠느냐 하는 것을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시청자분이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달라 얘기를 해서 오늘 다시 자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파월이 그때 당시는 QT를 좀 축소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면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서 산타랠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QT를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QT 축소에 대한 기대를 물거품이 되니까 산타랠리도 앗아갔죠. 그때 그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탄핵 혈액설이 겹쳤습니다. 이 요인이 이제 큰데요. 공교롭게 악재는 악재가 겹친다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탄핵설이 겹치면서 S&P 지수가 17%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22년에 가서 이렇게 보면 피벗에 대해서 기대를 낮췄다 하는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2018년 데자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금까지 17% 떨어졌을 때 그때 한 3일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3일 지났죠? 2020년. 지금까지 S&P가 한 6% 정도 하락에 그쳤다. 오늘 그 S&P 지수가 떨어진 데에는 사실은 그 피벗에 대한 파월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반독점 규제, 이런 테크래시 문제 이런 쪽이 더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벗에 대해서 파월이 날린 쪽이 아니거든요. 그걸 인과관계를 정확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 6% 정도 하락에 그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기술적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면 그 이전에 피벗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 조정을 거친다면 6%는 과대한 폭이 아니다 하는 그래서 일부 유튜브에서 비관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 데자부 얘기를 해서 마치 유행처럼 파월이 산타랠리를 날렸다 하는 이런 쪽에 정확한 인식이 있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일본은행에서 통화정책 변화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미국에서 일본 얘기가 관심이 됐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외환시장이 이제 되는데요. 외환시장과 국채시장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2018년 데자부 악명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가 사실 그 외환시장과 국제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도 증시보다 달러 인덱스, 미국의 국채 금리를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는 일본은행이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회의가 끝나는 날인데요. 역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왜냐하면 그로타 하루오카가 내년 4월에 만기거든요. 그리고 그로타 하루오가 이번 회의를 들어가면서 나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의 정책 변화, 왜냐 지난 10년 동안 그로타가 취임하는 과정에서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을 유지했으니까 변화가 되겠느냐. 그러면 국제적으로 보면 중개 공작대의 성장 우선하는 이상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사실 달러 인덱스는 104 레벨대에서 거의 어제에 대비해서 플랫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그 뉴욕 그 주가의 낙폭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안전통화 이런 관점에서 105 이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104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정우익 PD께서 한번 마감 지수는 못 봤습니다는 한번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거의 0.01 변화가 없었죠. 104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일 경제 회복, 아까 서장영 본부장께서 지적하는 문제, 여기에 푸틴의 노아의 방지 여기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축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미국의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제 유로가 저렇게 올랐죠. 저기 유로가 오르는 거는 베이스 통화가 유로이기 때문에 유로 가치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0.01 정도 올랐습니다. 유로화가 뭐냐? 이렇게 0.04 올랐으니까 그거는 미국의 증시 하락했다는 안전통화 선언 과정에서 0.02% 포인트를 달러 인덱스에 줄게 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중앙은행 정말 오랜만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또 사건이 발생했던 것도 이렇게 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죽었죠. 저는 뭐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아베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취임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이 가슴에 목을 박은 걸 생각하면 저는 뭐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본데요. 자, 일본이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 과정에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다 쫓아가야 되는데 외톨이가 돼가지고 또 일본 경제 입장에서도 일본의 통화 정책도 관심이 되는 외딴섬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그 통화 정책을 한번 보면 대체로 보면 경기 부양이냐, 인플레 잡느냐, 요거 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이 완전히 이렇게 디커플링 됐던 때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친미 민주주의 국가들, 시장 경제를 취했던 국가는 인플레 불거졌어.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 올해 각국의 통화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친중국 국가라든가 친러 사회주의 국가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 금리 완화를 청구했다. 해서 디커플링 현상인데요. 민주주의고 미국과 가장 이렇게 인접한 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 미국의 금리를 올린데도 불구하고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위했죠. 이게 이제 올해 세계 국제금융 시장을 얘기할 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로타 하루오카 일본은행 총재는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돌파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3분기 성장이 추락했죠. 만에서 추락했죠. 이게 일본 경제 위기감이 여기 있는 거죠.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노믹스는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일본에서도 이게 고집스럽게 그로타 하루오카가 이거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베 총리 뒷배경도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혼대 그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내부에서도 이제는 이거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느냐. 일본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했던 것이 10월부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올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도에 통화정책의 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제 변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이 국제금융 시장에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밀어붙인 이 경제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이게 입증이 되면은 사실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 정말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베노미스의 마지막, 울트라 금융의 마지막은 일본의 경제 성장에서 순수출 기여도입니다. 그래도 어렵게나마 이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고집불통으로 마이너스 그림 정책인 엔저 정책, 아베노미스를 유지했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근거가 약해졌던 것이 3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6% 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왔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엔저 정책, 아베노미스의 근건, 최외 보류분이 약해졌던 거죠. 그럼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자, 총수 항목별 기여도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것이 향후에 일본의 통화 정책에서 변화가 모색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자민당에 의해서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 지향적 개혁에서 성장의 최대 동력이 수출이었죠. 예. 그러니까 수입을 빼야 되니까 순수출 기여도였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3분기 성장률에서 총상박법 기여도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됐다. 왜 그럴까? 수출이 문제냐? 수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는. 예. 사실 엔저 정책에서 수입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수입액이 급증이 돼서 자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인데요. 수입이 급증하니까 순수출 기여도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아베노믹스에서 엔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는 일본의 엔저 정책은 수출이 탄력적이 된다는 의미예요. 엔저를 하면 수출이 많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수출 상품들이 대부분 다 가격 경쟁이 나가야죠. 근데 아직도 일본이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엔저를 유도한다 하더라도 수출이 그렇게 늘질 않죠. 그러면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사실 수입이 급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성장 동력이 그동안 그래도 어렵게나마 플러스를 했는데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니까 앞으로는 걷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엔저를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동안 일본이 5대 함정에 빠져서 위기설 이렇게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 리스크 이해하기 위해선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률이 엄격히 치면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디플레이션이고요. 사실 성장이 마이너스로 추락해야 되고 물가가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에 돼야 됩니다. 그거 이제 엄격한 의미의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레이건노믹스 나왔을 때 그때의 얘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장률 그냥 플러스 돼서 떨어지고 물가만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건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 올해 홍영표께서도 올해 방송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셨죠. 예,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정한 의미에 처해 있는 국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상은 예. 없었죠. 근데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0.4%입니다. 이거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예. 미국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식 통계가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이랬을 때 3분기 성장률이 2.9%. 한국은 전분기 대비입니다. 이 통계 방식을 정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예. 저게 수치를 비교하면요. 미국 경제 저렇게 좋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 방식의 공식적인 통계 방식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우리도 3분기에 플러스. 여기 에스테리크 4승 때려버리면 우리도 1%의 성장을 했다는 얘기 미국식 통계 방식으로. 예. 그러면 미국과 한국은 플러스 성장했고 중국도 사실 3분기 성장률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0.3%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 예. 그렇게 되죠. 주변국인 자 미국도 경제 성장 좋아, 한국도 좋아, 일본도 좋아. 근데 일본이 마이너스로 했으면
일본이 4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그거를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성장률도 마이너스 떨어지고. 자,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물가가 3.6%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식 통계로 가중치를 주거비를 같이 넣고 요 놓을 때는 이게 미국식으로 보면 7.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진정한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이냐 하면 10월 소비자 물가가 3.6%가 미국으로 보면 7.6%인데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40년 만에. 정확히 하면 40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떨어져. 물가는 일본 금리 때 4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 경제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본이 유일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일본이 유일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올해 일본 경제 수모라 하는 것이 1인당 GDP를 본다면 한국에 떨어졌던 거죠. 뒤졌던 거죠. 이게 역경술국치라는 표현을 한번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이렇게 죽은 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 따진 국가도 일본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추월당한 것도 일본 경제의 수모였다. 이게 일본 경제를 보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이 10년 동안 유지해왔던 울트라 통화 정책, 이 전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를 봐야 됩니다. 예. 일본은행은 사실 우리의 금통위에 해당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통위원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일본의 신권 정치에서는 일본은행 총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본이 통화 정책에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입장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울트라 금융 여정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이게 최근에 물가에 대한 반영치 보면 3.6% 높게 나왔다. 40년 8개월 높게 나왔다. 근데 내년에는 인플레 타겟팅 수준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가는데 왜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뭐로 이렇게 변화시키느냐?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게 최근에 그렇다 하여가 국제금융협회라든가 계속해서 발언된 이번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였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 저렇게 말을 했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 엔저 정책에 의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라가는데 또렷하지 못해 캐리 자금 이탈돼 엔저가 돼 자 엔달러 환율 150엔이 돌파한 적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장 개입했죠. 예. 시장 개입해서 개입의 형태를 가지고 어떠냐 그게 자 엔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를 조정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냐 그다음에 완전히 엔화 강세로 돌리기 위한 피벗이냐.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위한 피벗이라면 아베노믹스는 포기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임기를 앞두고 조용하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마지막 이렇게 일본은행 총재에서도 일본은행 회의에서도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홍 앵커. 그동안 10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예. 자기의 정신적 지주고 확실히 믿었던 아베가 사망하고도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임기 이제 4개월 남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베노믹스를 포기하는 어렵다. 이번에도 통화정책의 변화는 명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태 이번에는 일본은행의 교체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교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 4월쯤입니다. 만약 교체되면 이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내년 4월에 되는데요. 그렇다 하루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서도 일본은행의 의사결정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일본은행 총재의 입장이 중요하다.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금리 변경이든 뭐든 그런 과정에서도 일본은행 총재도 그렇다가 연임한다 예. 하면 기시다 총리가 결정권이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시다는 아베의 아류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렇다가 내가 계속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교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가 내년 4월에 임기를 앞두고 나는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했던 상태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본인 자신의 평가가
아주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베는 그 구로다가 있잖아요. 사실은 아베의 대리인 역할을 했거든요. 2012년 아베가 3차 세 번째 그 연임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우려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측면에서 엔저 정책 아베노믹스를 해서 아베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아베노믹스를 그 정했는데요. 그 핵심이 엔저를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ADB 아시아 개발은행의 총재였던 잘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신의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구로다의 평가에 대해서는 구로다가 잃어버린 30년을 끌 수 있는 소방서 역할이 된다. 이런 쪽에 홍보도 많이 했죠. 아베가.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일본의 장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ADB 역할을 할 때 잘했지 않느냐? 끌 수 있다. 기대가 높았죠. 근데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그 위에 뚝심으로 변했습니다. 뚝심. 예. 그래도 약간 좀 긍정적 평가가 있죠. 근데 지금은 고집으로 변했습니다. 고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측면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연임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년 4월에 차기 대리인이 차기 일본행 총재가 누가 될까 하는 측면이 지금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마사요시 이른 부총재, 미스터 BOJ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나카소 히로시 나이와 경제연구소, 이 사람도 일본행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정책의 변화가 모색되기는 어렵다. 아베노믹스를 기본적으로 가고 부작용을 처리한 사람에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겠다. 골격은 엔저 정책 가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더더욱이 미스터 BOJ라는 일본행이 하는 지금의 YCC라든가 yield curve 컨트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울트라 금융을 했던 사람이 자, 그 구로달의 이렇게 실행적인 측면이 같았던 사람이 바로 저기 마사요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더 유력합니다. 하는 쪽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에서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면 지금 재정 정책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시다 총리는 지금 악수를 두고 있죠. 예. 지금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 있는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비 보조하기 때문에 지금선 경기가 살아나니까 세수가 증대되지 않죠. 예. 그러면 저 국방비 증액하고 밑에 사람 퍼플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재원이 어떻게 할까? 재원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소비세 인상에, 법인세 인상에, 초부가세 부과에 이런 상태를 지금 모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기를 더 침체시키지 않겠느냐. 근데 기시다는 아베 아류로서 정치적으로 일본 정치 내 자민당 내 그렇게 아주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센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제 회계연도는 이제 일본 것 4월 1일서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요때에 4월 내년 2024년 회계연도를 하면서 요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세액 증대 문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회계연도하고 기시다의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기시다의 실현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통화정책 수장 실현 교체. 그다음에 재정정책 최고 통수권자이자 일본의 최고 통수권자의 수장 교체, 아니 수장 실현.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올해의 내년에 3월 4일 위기설이 대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묘수가 없는 것 같고 내년 3, 4월쯤이면 이 위기설이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일본 증시에서 뭐 무조건 돈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매 3월 4일이냐 위기설에 예. 일본의 회계연도가 3월 말에 끝나고 4월에 회계연도 교체죠. 예. 그리고 기시다도 실현을 말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이끌었던 아베는 구로다는 이제 교체가 되죠. 예.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별로 그렇게 핵심적인 위기 파이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3, 4월 달에 위기설이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일본의 돈 냄새가 아주 잘 맞는 와다나베 부인들은 이미 일본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은행 PB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도 올해 6월서부터 일본 돈 사라, 일본 엔 사라, 일본 주식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돈 냄새를 잘 맡는 와다나베는 탈출하는데 국내에서 은행의 무슨 영업 차원에서 엔화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엔화 추천하고 일본 주식 산을 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엔달러 환율이 115엔이었습니다. 예. 지금 엔달러는 조금 강세가 됐지만 136엔입니다. 이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왜 일본은 일본의 애국심이 강한 와다나베는 이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은행의 PB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일본의 엔화를 추천할까?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이 은행의 영업을 이익을 하는 것보다는 예. 고객을 생각해야지 고객을 희생시키면서 금융사들이 이익을 주면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꼭 좀 이복현 금감원장은 계속해서 잘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칭찬하는데요. 이런 것을 제대로 가이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금감원이자 금융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